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이제 올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참 웃을 수 있는 일만 많길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2018년은요, 사실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분들에게 참 계산도 그렇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시기에 걸쳐서 차례차례 하나씩 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세가 많아지는 이런 방안들이 강화가 되고요. 4월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더 매기게 되는 중과가 시행이 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DSR이라고 하는 대출받기 더 까다로워지는 규제책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시세 차익이라도 노려볼까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보유세 인상까지 또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참 계산법이 복잡해지는 이 시점에 정확하게 무엇이 올해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첫 번째 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새해 부동산 전망. 참 단촐하게 저희가 주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일단 올 한 해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가장 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를 꼽으시겠어요, 교수님? 저는 양도세 중과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1, 2, 3월 달에는 아마 매물이 증가할 것 같고요. 개중에는 이제 그 급매물도 나올 수 있고요. 네. 4월 1일 이후부터는 또 이제 양도세 중과세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좀 얼어붙지 않겠나. 이게 가장 큰 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혜리 기자는 어떤 이슈를 꼽으시겠어요? 네, 새해 부동산 최대 화두로 저는 보유세 인상을 꼽겠습니다. 이달 중에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중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요. 또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개편 이제 논의에 시동을 걸 예정인데요. 그동안 여러 규제책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꿈떡도 안 했었던 이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이라는 이러한 커다란 이런 카드에 과연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둘 다 굉장히 중요하죠.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혹시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거 꼽으세요? 제일 중요한 걸 다 골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럼 남은 걸 선택한다면 이제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상반기에는 신-DTI 문제고요. 하반기부터 더 힘들어집니다. DSR.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학습을 하고 계셔야 과거에 집 사던 경험이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올해에는 정말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저희가 잘 공부를 하고 있어도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작년에 우리 정부가 참 많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책들이 참 많은데 뭐가 변하게 됩니까? 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규제가 많이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바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 50% 정도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까지 관할구청에 신청한 단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거 역시도 이제 뭐 허가가 나야겠지만요. 또 내일 3일부터 이제 신청한 단지는 많게는 억 원대의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산정 방식으로는 초과이익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1,600만 원, 2억 원일 경우에는 6,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가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에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가 붙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지게 되는데요.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의 산정 방식이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 DTI는 대출 가액을 평가를 할 때 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괄해서 계산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신 DTI 제도는 시행 세치 개정 작업을 거쳐서 올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전 금융권에 도입이 되는데요. 기존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돈을 죄는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요.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양도세가 강화되는 것도 그렇고 수익으로 얻었던 금액의 거의 최대 50% 절반 가까이를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세 차익이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다 취득세랑 뭐 다른 세금 그리고 부대 비용들 따지게 되면 꽤 많이 올라줘야지 이제 겨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돼서요. 자, 일단 신 DTI 도입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새롭게 DTI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평론가님 일단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채도 산정을 해서 부채가 있으신 분은 대출을 덜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신 DTI죠.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분자에 합산되던 것 중에 새로 대출 받으려는 원리금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입니다. 주담대가 다른 기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원리금도 들어가니까 분자가 커짐으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죠. 일단 담보대출이 아예 없었던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대출을 훨씬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담대의 첫 번째 이제 시도자 또는 이제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 DTI를 잘 보시면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기법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 사회초년생들이나 혹은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다소 유리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입사원의 경우에 기존의 주담대가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중견 이 사회 경력자들은 2년치의 자신의 소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치만 내도 되거든요. 과거 경험이 없잖아요. 신혼 부부들도 1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더 산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인데 소득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 웬만한 주택을 하나 사는 데 있어서 대출 한도가 많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간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되시는 분들에게 신 DTI가 도입이 됐을 때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사회 초년생들에게 신 DTI가 도입됐을 때 물론 다소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비율은 유리하죠. 절대 금액은 그래도 연봉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뭔가를 샀는데 만약에 수익이 너무 많게 되면은 그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세요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투자 과열이 좀 누그러들게 됩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이 있는데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여지고요. 개발이익이 적거나 또는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지역, 서울의 뭐 일부 지역과 이제 수도권 지역이 되겠죠. 지방에 또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익이 없는 단지들은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물론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할 때는 과열 양상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좋은 취지는 있겠지만 양극화를 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강남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지방이 오히려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6번의 정책을 내놨는데요. 그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뺀 나머지 5번이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양극화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렇게 규제되는 지역 중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세 가격과 갭 차이가 또 적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의일 수 있고요.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또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더라도 네. 이익이 발생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네네. 1인당 3천만 원 넘는 경우 되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나는 지역, 강남 지역이나 또는 뭐 강동 일부 지역 이렇게 수익이 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4, 5년 후에 1기 신도시 약 45만 가구가 재건축 시장에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계속적으로 갖고 갈지 아니면은 재건축 연한을 연장할지 아니면 네네. 이로 인한 가격 통제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참 조금 더 꼼꼼하게 정책을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아쉬움도 좀 남아 있어요.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4월부터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많이 감면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4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과가 과중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중과가 되는데요.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로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건데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서 규제 안에 들어오든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요. 앞으로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 가정할 경우에 건강보험료 123만 원, 임대소득세 77만 원 등 연간 200만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더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더 유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양도세 중간에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팔 경우에만 매겨지는 세금인 만큼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예상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예상보다 임대주택자 등록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내가 이 집에서 임대 수익을 계속 얻게 될 경우 나중에 시세 차익을 오히려 온전히 좀 가져갈 수 있어서요. 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관망세로 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네. 4월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은 절반 정도는 매물로 나오고 절반 정도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네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깔끔하고 좋겠죠.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관망으로 갈 텐데 여기에 이제 가해지는 철퇴가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임대를 놓아서 네네. 거기서 얻어지는 이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정부가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감면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낼 텐데 네.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세금만 날아올 가능성도 앞으로 있는 거예요. 얼만큼 정부가 이걸 촘촘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 사회적 반발을 무마하면서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정부는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반기 시장은 다소의 관망세 속에서 미묘한 기싸움이 네네. 흐를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보유세를 내려면 그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감면 좀 받아야지 내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우선 다주택자들이 1, 2, 3월 달에는 아마도 수익성이 없거나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부터 먼저 처분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볼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유는요? 가격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4년 또는 8년 동안 임대 기간 동안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임대사업자들한테 이제 그 부담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등록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현재 8년 임대일 경우 10년을 보유하면 70%까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하지 못하면 30%가 떨어지거든요. 네네. 30%인데 그런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시장이 상반기에는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 위주로 나올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네. 보유세는 아마도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고 네네. 과거에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그 시행했던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구별 합산해서 6억 원 이상 되면은 모두 1% 이상의 세금을 물렸던 것이 일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으로 양분화시키면서 0.5% 낮췄죠. 네네. 이걸 다시 환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일가구 2주택보다도 3주택자에게 아마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게 되는데 재산세를 건드리지는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식으로 해서 증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시면요. 네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이에요. 네네. 재산세는 우리나라에서 1,300만 가구 이상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세수로 보면 한 9조 원 정도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내는 재산세가 있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내는 재산세가 있는데요. 네. 토지 보유자들이 내는 재산세가 한 5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네.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이제 재산세가 한 3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많이 이제 거치고 있는 게 재산세고 일반적이죠. 자가주택 소유자라면 대부분 다 해마다 내고 있는데 그럼요. 네. 이와 다르게 종부세는 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약간 논란이 많이 있었죠. 정권 후반기에. 네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내지 9억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 그런 경우에 28만 명 정도가 대상이에요. 상당히 그 폭 자체가 좀 이 최상위층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B정부 때는 이것을 1%를 0.5%로 줄여주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주택 보유자는 9억 이상의 네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6억 이상의 경우에는 다 주택자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전 거의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2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팔던가 네네. 혹은 이제 돌리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하고 3주택 보유자 이상은 아까 양극화 차원에서 세금을 더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하면서 이제 1%로 다시 환원하면서 물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그 해당되는 가구수, 인구수 자체는 굉장히 극소수인데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수 효과는 지금까지 2조 원이 채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세수 효과 자체가 이 정부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네네. 다주택, 고가 부동산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종의 양극화 해소의 부분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거나 큰 기대 효과가 있기는 쉽지 않다.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또 이 개인적인 관측도 덧붙여봅니다. 네, 평론가님 조금만 더요. 물론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증세 효과는 그렇게 크지 네.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지금 세금이 많이 남는 상황에서 네. 굳이 증세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요. 세금을 내는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나는 6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저한테 이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보유세가요? 그러니까 이제 6억과 9억의 기준이 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지 좀 실소유자, 실소유주다. 네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네네. 6억 원이면은 이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네. 9억 원 이상은 해당이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주로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세가 아니죠. 예, 시세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집이 한 채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종부세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채까지는 종부세를 굳이 부과하지 않겠다.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1% 정도를 부과하면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재산액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1%여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8만 명인데 세수는 1조가 넘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3주택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은 네네. 적어도 이것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엔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이 하위 차원의 이제 고민일 것이고 그거보다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네네. 집을 팔도록 하는 어찌 보면 좀 강남권에 있어서 이 주택 보유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정책 정도로 볼 네네.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가 좀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보는 게 종부세 파장이 참여정부 말에 만만치가 않았어요. 네네. 해당자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뭐냐면 조세 저항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지금 이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재산을 건드리는 문제죠. 그렇죠. 국가가.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수의 크고 많음을 이제 떠나서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적지 않은 조세 저항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신호를 보내셨어요. 뭔가 말씀하실 게 있어요. 현재도 가구별의 인별합산으로 인별합산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이죠. 6억 원 이상 종부세를 물리고 있고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넘어 물리는데 이번에 만약에 3주택자를 중과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주택자 이상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게 되면은 이제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이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네, 알겠습니다.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라고 이 정부에서 막 정책을 내놨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나는 집이 세 채인데 이거 보유세를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 보유세를 안 낼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좀 시장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정부가 이제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인상까지 내놓은 상황이지만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서울의 경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준이 다주택자인지 고가주택으로 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보유세가 두려워서 집을 내놓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드문 상황입니다. 또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또 세금보다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서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 4구와 양천, 목동, 또 마포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었던 지역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이 굉장히 귀한 상황인데요. 호가를 높여 내놔도 대기 매수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안 팔고 더 기다려보겠다는 집주인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러한 시각들도 다주택자들의 버티기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보유세 중에서도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세금은 조세 저항이 큰 만큼 강도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런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이한 현상이 작년 한 해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연말에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고 12월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다주택자들이 나는 집을 좀 안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래가 좀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좀 늘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아마도 이제 대출을 받기가 쉬웠죠.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서 아마 구매자가 좀 주택 매수에 나선 것 같고요. 매도자 역시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또 곧 돌아오고 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아마 선매매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평년 비교해서 한 최고 100% 이상 거래가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래를 해놓자라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4월 전에 임대사업자로 내가 등록을 하는 게 낫나 아니면 물론 하셔야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낫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먼저 움직였을 때 이게 퍼스트 무버가 됐을 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게 내가 다주택 보유자인데 팔 거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거냐. 양단 간의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정부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려도 결국은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든 올 후반에 가서 팔 거냐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거냐. 근데 그렇지 않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이 날아올 거란 말이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 없이 돈을 이제 정부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한 상반기 5, 6월을 전후해서
아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은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것은 뭐 예언가가 아닌 이상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일가구 다주택자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없는 거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시기에.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일가구 3주택 이상 되면은 등록을 하겠죠. 부동산 시장에는 바로 이제 그 돈 되는 부동산은 쥐고 있고 나머지를 매각하게 되면 양극화가 제가 더 벌어진다고 말씀드린 게 강남 지역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쥐고 있을 거고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이제 매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벌써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일가구 2주택 같으면은 좀 이제 겁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갖고 있어도 세제 혜택이 크지도 않고, 중과되지도 않고. 그렇죠. 일가구 3주택 이상이라면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미래 가치가 높고 나중에 내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뭐 서울 강남 지역이나 이런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임대주택 등록도 안 하고 좀 보유도 오래 하고 그러면서 보유세를 내도 내가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만 지방에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빨리 팔아버릴 테니 지역별로 이제 다를 겁니다. 네네. 매물이 쏟아지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또 지역이 있을 텐데 네네. 연말 연초에 좀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본 것은 네네. 법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올 설을 전후해서 네. 구정 말씀하시죠. 예, 다주택 문제 때문에 아마 증여 매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제 집들을 다 나눠주는 이제 이 다주택 보유자들. 일종 우리가 뭐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다수 나올 텐데 여기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이 그렇죠. 세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차명으로 증여를 했는데 실제는 내가 실소유자라는 주장 때문에 집안 싸움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제 풍습과 관습에 관련된 문제지만 설 전후해서 집집마다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스마트하게 정말 확실히 재테크에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대사업자로 이제 4월 이전에 등록을 결정을 하시는 게 사실 좀 낫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내야 될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등록하시는 게 좀 낫긴 한데 좀 계산이 복잡해서요. 대출은 또 어떻게 될까요? 대출도 참 어려워질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이제 신DTI라고 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반기에는 DSR이라고 해서 여기 뭐 카드론, 뭐 신용대출, 뭐 자동차 할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1월 말부터는 신DTI가 도입이 되고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총체적 상환 비율 DSR이 도입이 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제도보다 더 꼼꼼하게 대출 상환 능력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DSR의 도입 배경입니다. 대출 가능액을 따질 때 대출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의 모든 부채를 다 포함해서 계산되는 만큼 대출 가능액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SR 적용 규율은 은행 자율에 맡겨져서 금융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 사전에 자신의 비율을 확인한 뒤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내 집 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제쯤 대출을 받는 게 좀 좋을까요? 안 그래도 요즘 금리 인상기여서. 무주택자들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뭐 만약에 신혼부부 같은 네네. 경우에는 좀 규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상반기에 받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거겠죠. DSR이 도입이 되면은 그동안 받았었던 뭐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네, 그 대출이 강화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나 또는 신혼부부처럼 주택을 마련할 사람들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받는 게 좋고요.
물론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뭐 하반기에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주택 가격 시장은 뭐 전후반기 변동될 테니까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미 지난해에 받았어야 한다. 오늘이 1월 2일 아닙니까? 네네. 참 적기는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반기 DSR이 도입되면 이것은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대출이 빡빡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신DTI와 DSR이 나온 이유를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지 이 주택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네네. 첫 번째로는 갭 투자를 해소해야 된다. 대출로 집 사는 차익을 노리는 것은 막자. 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10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가계부채 팽창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채를 가지고 생계, 뭐 집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좀 막아야 한다라는 정부의 좀 다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대출로 집 사는 시절은 지난해로 거의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저축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좀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를 보세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해 후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분이 정말 좋은 요지가 아닌 경우에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샀을 때 이제는 이자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시절로 다시 흘러가고 있어서 저금리의 혜택이 끝났다. 이렇게 본다면 대출도 힘들고 이자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는 이미 좀 고난의 행군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참 좀 너무 어둡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강남 지역과 그리고 서울 지역의 집값은 또 올라가고 지방의 집값이 좀 내려가게 되면서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올 한 해 동안. 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진 않아서 국민들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 한 해를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는 아마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고, 하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상반기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은 덜 떨어질 거예요. 아마 급매물 이외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되면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거래 절벽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입주 물량이 44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래 되면은 뭐 깡통 아파트,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시장은 어려워질 겁니다. 무주택자라면 입지 조건이 좋거나 교통이나 학구를 보고 본인이 그 편리한 지역에 적정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청약 시장을 두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수요 같으면은 상반기 3월 이전에 만약에 주택을 사서 이전하지 않을 바에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짚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은 모두 다 제각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상황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혜리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